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기 힘들죠? 네. 재밌어요? 아니요.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럼 학교 왜 다녀요? 네. 2층에도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여러분처럼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고향이 내남이라고 알아요? 네. 내남 봉계. 내남 봉계 하는 그 봉계 위에요. 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산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와서 6년간 다녔습니다. 저는 주로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과학실에 주로 근무했어요. 과학실 장학생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례할 때 그때는 마당에서 했는데 주로 앰프 들고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설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과의 대화의 시간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지식적인 얘기 말고 정말 내가 고뇌하는 얘기, 고민하는 얘기, 내 얘기, 남 얘기 말고 하늘의 얘기, 무슨 미래 얘기가 아니라 나 얘기, 지금 여기 나의 얘기. 두 번째, 정말 궁금한 거. 그게 뭐지? 그거 왜 그래? 궁금한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남이 그걸 듣고 그 질문을 하나 해도 괜찮아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고 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책을 뒤져보면 나오는 얘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검색을 잘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같이 대화를 해보자. 일반적으로 이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님들이 얘기할 때는 성경이나 불경을 읽고 주로 해석을 하죠. 즉 하늘의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땅에 적용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얘기, 나의 얘기, 땅의 얘기, 속세의 얘기, 그것이 무엇이든 질문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점점 고상한 경지로, 하늘의 경지로, 행복한 세계로 나아가보자.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끼리 식당에서 앉아서 야야 그거 뭐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예, 자 시작해보세요. 얘기를.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참고로 제 꿈은 군대를 가기 전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3년간 세계 여행을 다녀와 한국에 돌아와서는 영화 감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제 꿈이 단지 허영심만 가득 찬 것에 지나지 않게 보이는 것인지 그런 여행을 가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갔다 와서는 힘든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제가 가진 꿈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고 잠시 꿈을 접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면서 이를테면 당장 대학교부터 입학하는 것을 신경 쓰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정된 삶을 꾸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좋을까요? 제 꿈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어리고 허황된 생각인지 스님이 보기에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나만이
가는 독특한 길을 한번 가볼 거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인생에는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선택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자기의 길을 가도 좋고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도 좋다. 어느 쪽이든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다만 나만의 길을 가려 그러면 고생을 좀 해야 돼. 고생을 좀 해야 된다. 그거를 미리 알고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그 길을 가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의 길을 가면 이 성공과 실패가 기복이 굉장히 커요. 잘하면 소위 속된 말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가야 된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그걸 알고 가면 돼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 길을 안전하게 따라가면 소위 부모님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결혼도 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쪽박을 차지 않는 대신에 대박도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예를 들어 말한다면 내가 지금 굉장히 공공한데 돈을 빌리면서 이걸 극복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빌리고 제가 견뎌내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돈을 빌리면 지금은 좋지만은 나중에 갚아야 한다. 나중에 부담을 안게 된다. 그 부담이 안는 것이 싫다면 지금 공하더라도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한다. 즉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더 좋냐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묻는데 제가 지금까지 원래 60세신데 세상을 살아오고 또 많은 고난을 겪고 이러면서 선택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다만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더 좋으냐는 그런 망설임에 번민하게 된다. 저는 학생에게 후배에게 어떤 선택이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선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느냐? 첫째, 이걸 이제 중요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계 여행을 하는 건 자유예요. 저는 견문을 많이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 4년 다니는 것보다 세계 한 3년 일주 여행하는 게 훨씬 더 인생에 더 많은 경험을 쌓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학 4년을 졸업한 그 스펙은 세상이 공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일주하면서 얻은 그 수많은 경험은 그것이 대학 다니는 것보다 10배가 더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도 증명서를 안 끊어줘요. 그러니까 여행도 하고 이걸 누가 공증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를 자기가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대부분 다 결과를 자꾸 좋게만 생각하거든요. 막연히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안 질 때 생기는 심리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여행 다니는 건 좋은데 자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 여행을 할 때 그 경비는 누가 낼까지? 자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경비를 3년간 경비를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비로 먼저 호주에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호주로 떠나서 그 워킹 홀리데이로 여행 자금을 준비하면서 호주 여행을 끝마친 뒤에 그 여행 자금으로 저희가 준비한 돈으로 저희가 떠나는 그 목표, 그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만 18살 이상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준 돈으로 부모가 반대하는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의 계약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학금을 준 대학생이 그걸 공부하는데 안 쓰고 어디 유흥비로 썼다 이러면 계약 위배예요. 그것처럼 20살 아래 한국 나이로 즉 고등학생까지는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예요. 성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가 여러분들을 지원해야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권이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최종 결정권. 임금이라도 결정권이 없어요. 조선시대 임금이라도 15살 미칠 때는 임금도 결정권이 없어요. 그 엄마가 대신 결정. 신라시대는 20살까지 그 엄마가 결정을 합니다. 즉 보호자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뭐든지 다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런 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20살이 넘으면 부모는 자식을 더 이상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에 지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지원받지 않는 프로그램 하에서 지금 학생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얘기 듣고 자기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요. 뭘 느꼈어요? 네, 저는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하기 전에 스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처음 스님이 오시고 스님의 인상을 본 후에는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해보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 질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스님께서 어떤 질문이 어떤 선택이든 간에 좋고 나쁘고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또 한번 이렇게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화라는 감정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네네. 물론 화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말로 타이르거나 돌려 말하거나 혹은 참고 다른 걸로 푸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가 있고 직접적으로 화가 나야 할 때, 화를 내야 할 때고
화를 내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망한 친구의 장난에 욱해서 화를 내면 순간적으로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화를 안 내면 답답하고 화를 내자니 후회하고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옳은 화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떤 때 화가 날까 이걸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날 때 어떤 때 화가 날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잔이 있는데 물잔을 여기다 누가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잔 그거나면 떨어진다 하고 내려오더니 아이 선배님 괜찮아요. 안 떨어져요. 이래나 안 되고 떨어져 하고 내려놨어. 또 괜찮다니까요 하고 올려놨어. 그러다 톡 떨어지면 내가 화가 날까 안 날까? 그러겠죠.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러겠죠. 근데 물잔을 여기 갖다 놨긴데 야 그거 안 보이잖아 위에 얹어놔 이랬어. 그러니까 거기다 떨어져요 그래. 야 안 떨어져 괜찮아 올려놨어. 아유 선배님 그거 나는 떨어집니다. 위험합니다. 괜찮다니까.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게. 그걸 얹어놨다 톡 떨어졌어. 그럼 화가 날까 안 날까? 날까 안 날까? 왜 안 날까? 물잔 떨어진 건 똑같은데. 앞에서도 물잔이 떨어지고 뒤에도 물잔이 떨어졌는데 앞에서는 화가 나고 뒤에는 화가 안 난다. 우리가 물잔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화가 난다 하지만 이 물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동산에 떠오르는 달을 보고 오늘은 달마저도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참 좋은 시죠. 근데 달이 이 사람을 슬프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달을 보고 슬퍼했습니까? 달을 보고 슬퍼했지.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달이 나를 슬프게 한 것 같지만 달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슬퍼하고. 즉 물이 떨어진 것이 나를 화나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물이 떨어지는 거 보고 미안해하고 어떤 경우는 물이 떨어지는 거 보고 화가 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가 날 때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다. 이것이 나한테 강하게 작용할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잘했다는 것이 더 분명할 때 화가 일어나. 이게 이제 심리작용이에요. 근데 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랫사람일 경우는 화를 못 내잖아요. 또 어떤 위치에서는 화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 한다?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한다? 화를 참게 되죠. 그 화가 났는데 화를 참게 되면 이게 압력이 올라오는데 이게 눌리게 되니까 이 안에서 압이 커져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죠? 근데 뭐다?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한다? 해야 돼야 돼. 억누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데 화를 자꾸 참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심하면 화병이라고 그래요. 화병. 화병이 되면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이런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 우리나라 부인들이 화병이 많습니다. 참기 때문에. 남자들은 화가 나면 벌렁벌렁 내고 이제 아내는 주로 참고 그래서 화병이 많은데 이 화병이 심할 때 응급치료하는 방법은 뭐다?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버리면 화병은 안 나지 않습니다. 즉 화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화를 내면 상대편이 가만히 있느냐? 그 사람은 또 나 때문에 열받아가 또 화를 내겠죠. 그럼 내가 또
화를 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으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 화가 난다고 화를 다 낼 수가 없고 욕심 난다고 욕심을 다 낼 수가 없고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어. 왜? 길게 보면 임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길게 보면 되돌아오는 게 있다. 과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도 참는 게 뭐다? 손실이 적다. 이익이다. 그런데 이 참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는 데는 한도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몇 번까지 참을 수 있다? 주로 3번, 3번. 이게 보자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팍 터져요. 압력밥솥이 터지듯이. 그러면 이게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옛날 여자들이 많이 참기 때문에 나온 속담이 뭐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 말이 착한 사람이 화가 터지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말합니다. 누가 착하다 하면 그 사람 조심해라. 칼부림 날 수가 있어요. 착한 사람은 이 참다 못 터져가 확 터지면 눈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둘 중에 선택하라면 그래도 어느 게 낫다? 참는 게 낫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참으라고 가르치는. 근데 참는 거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대부분 이렇게 남을 의식해서 참기 때문에 딴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신사인데 본인은 행복하지가 못해.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건 뭐냐? 자신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즉 어떻게 하라? 화를 내도 안 되고 화를 뭐 해도 안 된다? 참아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화를 내도 안 되고 화도 참아도 안 된다. 그거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 화가 날 때 뭐도 내도 바깥으로 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된다. 바깥으로 내면 남이 괴롭고 참으면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내지도 않고 참지도 않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자기가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라고? 알아차려. 어떻게 알아차린다고? 화가 날 때? 화가 나네 이렇게 알아차려. 너 지금 화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도 담배 피우는 학생 있죠? 예. 아이고 우리 다닐 때도 다 몰래 피우는 학생들 많았어요. 그때는 이 나무로 된 교실인데 담배 피우다 선생님 들으면 담배불도 밑에 안 끄고 그 구멍으로 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날 염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선생님은 그 학생 하나 담배 피우는 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불안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복도에 올 때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뭐부탄다. 기침 한번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정학을 시키지만은 그래도 학교 불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내 간다 빨리 꺼라 이렇게 신호를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피운다. 그럼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피우고 싶지만은 이를 악다먹고 참는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떠나는 방법이 뭐냐? 즉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걸 참으면 아까 몇 번을 못 참다? 3번을 못 참는데 3일을 못 참고 어때요? 연달아 또 빡빡빡빡빡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차리.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 너 지금 담배 피우고 싶어 한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피우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어떻게? 다만 알아차린다. 알아차리고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성질이라는 건 잘 안 고쳐져요. 이 성질 좀 고쳐라. 그거 안 고쳐져요. 그 못 고치느냐? 아니요. 고쳐져요. 그러면 쉽게 고쳐지냐? 아니요. 성질은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못 고친다. 그래서 쇠사람은 여름까지 간다. 천성은 못 고친다. 천성이 변하는 거 보니 저게 죽을 때가 다 돼가구나.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의 성질이든 남의 자기 성질이든 자꾸 쉽게 고치려고 그래요. 안 고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극복을 못해가. 그러면 여기서 성질은 못 고치는 건 아니에요. 고칠 수는 있지만 어떻다? 성질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첫째,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 이런 성질이 있더라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자기의 긍정적이라야 돼. 그러나 이걸 개선하면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아. 그러니까 나는 개선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돼. 그래서 그 꾸준히 노력하는 핵심 뭐다? 힘이 안 들게 하는 방법, 알아차림.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구나. 너 지금 화나고 있구나 하고 자기가 화가 일어날 때 알아차림. 그럼 화가 일어나구나 한다고 화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화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도 화가 일어난다, 너 화나고 있다, 이걸 알아차리면 어떠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속도하고 가속도 하고 이런 거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로 우리가 돌멩이를 던지면 계속 올라가지만은 속도가 어때요? 점점 적어지죠. 그것처럼 화가 나기는 나는데 화가 계속 올라오는데 화가 일어나는 그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포물선의 꼭대기처럼 일정하게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 그것도 못 고치나 하는 자학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를 악다물고 억누르고 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알아차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을 빌리면 누구 말이다? 소크라테스 말이에요. 뭐라고 했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욕심이 있으면 아 내가 욕심이 있다. 내가 성질이 급하면 아 내가 성질이 좀 급하다. 아 내가 어떻다. 이거를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물론 놓쳤어. 확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야, 니 또 화냈다. 이렇게 자기를 나무라면 안 돼요. 아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아 화를 확 내버려. 아이고 내가 깜빡 놓쳤네. 다음엔 안 놓쳐야지. 또 확 내버려. 아이고 내가 놓쳤네. 다음엔 안 놓쳐야지.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는 자세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쉽게 공짜로 막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는 거야 집어치우는 이런 좌절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면 조금씩 개선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가 듣고 우리 후배님들은 자기는 어떤 걸 느꼈다. 선배님 얘기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더 생겼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마이크 다시 한번 줘. 대 선배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태어난 건 저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원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일단 우리는 태어났으니 각자 자신의 목표나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이런 행복, 만족감 또는 괴로움 등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공허해 보일 때가 있어서요.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건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법륜 선배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후배님 질문이 아주 좋은데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스님이 되면 딱 좋겠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게 원리, 아주 관찰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게 생기냐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럼 그 뜻대로 됐을 때 기분 좋음, 즐거움, 요거를 한문으로 즐거움, 락이라 그래.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안 돼서 기분 나쁨, 그거를 괴로움, 고라 그래.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다. 친구가 없을 때는 친구가 사고 싶다가 친구를 사귀었다.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아, 행복해. 좋아. 기분이 좋아.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여자친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이거 경험이 없어서 모르나 보네. 그러니까 즐거움이 이렇게 지속이 되지를 못하고 즐거움이 곧 뭐로 바뀐다? 괴로움으로 바뀌어. 요 어머니들 계시는데 결혼하고 싶어. 결혼 못할 때는 결혼하고 싶어서 꿈이었어요. 그 결혼 딱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 살면 그 결혼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스님같이 혼자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또 자식을 못 낳아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식을 탁 낳으면 괴로워하다가 자식을 낳으면 즐거워지는데 근데 또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롭다. 그 자식 때문에 즐거웠다가 그 자식 때문에 괴로웠다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냐, 즐거움인 락과 괴로움인 고가 항상 이렇게 되풀이된다. 이거를 윤회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니까 윤회는 사람이 죽어가 소됐다 말됐다 개됐다가 이걸 윤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이 마음이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던 곡의 원인이 돼가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웠던 곡의 원인이 돼가 즐거움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되풀이되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고와 락이 되풀이되는 것을 통합해서 뭐란다? 고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즐거움이 고와 괴로움과 독립해서 존재하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다. 마치 좌석에 N극과 S극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쪽엔 파란 칠을 세고 이쪽 붉은 칠을 해가 NS 선한데 딱 잘라버리면 요건 N극만 되고 요건 S극만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 그죠? 이쪽 N극에 다시 이쪽이 뭐가 된다? S극이 되고 S극에 이쪽이 또 뭐가 된다? N극이 되듯이 고락이라는 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고락이 분리될 거라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뭐는 없애버리고 괴로움은 없애버리고 뭐만 갖고 싶다? 즐거움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천국이고 극락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치적으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막연한 환상이지. 이 고락은 N극과 S극처럼 연결돼서 분리될 수가 없어. 분리시키면 다시 거기 또 NS가 나와요. 고락이 또 나와. 이 학생이 지금 관찰한 거는 이게 즐거움이 지속이 안 되네. 괴로움이 되네. 그럼 괴로움이 지속이 되느냐? 아니요. 그것도 또 좀 있으면 즐거움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 인생 사는 세계는 고락에 윤회하는 세계다.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냐? 고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생이 고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고다. 왜 인생이 즐거움인데 괴로움이냐?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고다 이 말은 인생은 고락의 윤회다 이런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고락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락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고락을 잘라가 고만 없애고 락만 존재한다. 이거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고락을 없애려면 고락이 일어나는 그 밑에 뿌리, 뭐 때문에 고가 되고 락이 되고 고가 되고 락이 되느냐. 뿌리가 바람, 욕망, 욕구, 하고 싶다 하는 이 욕구예요. 이 욕구가 있으면 반드시 만족이 성취가 되면 락이, 성취가 안 되면 고가 이렇게 되풀이 되게 있어. 그래서 이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욕구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욕구로부터 자유롭다. 그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길이 뭐냐? 욕구를 욕구로 알아차림이에요. 이것도. 그것을 알아차려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떠냐? 고도 사라지지만 뭐도 사라질까? 락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고는 싫지만 뭐는 좋기 때문에? 락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는, 그러니까 마약이 건강에 나쁘지만 그 피웠을 때의 쾌감 때문에 못 걷는 것처럼 이 락이라는 데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부터 떠나버리는 것을, 즉 다시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괴로움이 지속될 수 없는 경지, 그건 이제 열반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학생의 질문은 간단한 질문 같지만은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거기 깊은 의문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느냐? 지속되지 않는 즐거움을 갖고 행복을 쌓기 때문에 행복은 곧 뭘로 돌아온다? 불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뭘까? 이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즉 괴로움으로 돌아오지 않는 즐거움일 때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즐거움은 성격상 지속될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락을 넘어서는 한 단계 넘어가 버리는 그걸 해탈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지로 가면 이제 지속적인 상태, 심리가 편안하고 이 경계 어떤 상황이 볼 때 감정 기복이 이렇게 덜 출렁거리는 그런 안정된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도 그 학생이 행복하다고 보장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아까 학생이 세계 여행을 간다 하는데 간다고 행복할까? 갔다 온다고 행복할까?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아까 교장선생님 말하듯이 유럽만 백감이 아니고, 교장선생님 전화한 사람 잘못했는데 세계 백감이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럽의 30군데, 북미주의 50몇 군데, 남미, 오세아니아, 동남아, 일본, 안 간 데는 중동은 이제 그때 기록기간 때문에, 아프리카는 요한네스버그 한 군데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안 됐고, 이제 그 외에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주로 교민 만나가 얘기하고 또 외국인 만나가 얘기하고 했는데, 어느 나라에 간다고 어떤 지위에 이른다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나라에 살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괴롭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고2로서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럼 여러분들 딱 졸업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이거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끝날 것 같아요? 대학 가면 취직 걱정해야 돼요. 그럼 취직하면 끝날까? 아니요. 근데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동생이 초등학교 다닌다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언니가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부러워요. 중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부러워요.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취직에 있는 선배가 부럽고, 취직에 있는 선배는 결혼한 선배가 부럽고, 결혼한 사람은 아기 낳은 선배가 부럽고. 그런데 나이가 40, 50이 되면 어린애들을 보면 그래도 임마 너가 그때가 좋은 때다. 중고등학교 때 그때가 좋을 때. 경주에 가끔 보면 나이 40, 50 된 여자분들이 교복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있어요. 중고등학생이 그립다는 거야, 안 그립다는 거? 그립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내가 어릴 때, 내가 청소년 때, 내가 대학생 때는 그게 힘든다고 해놓고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또 전부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으로 가는 길은 뭐냐?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줄을 아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 밥만 먹고 공부만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저기 계시는 엄마들은 밥만 먹고 공부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해도 되는 시절은 인생에서 요 시기밖에 없습니다. 요 시기 지나면 밥만 먹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좀 실컷 해버릴 걸.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적이 매이는데 전국에서 1등 안에 30명 모아가 한반 편성하면 공지 나올까 안 나올까? 네? 나오겠지. 전국에서 공지 안에 한반 편성하면 1등 나올까 안 나올까? 그 1등학 공지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승려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면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학 나오고 박사 하겠다는 사람도 자기 전공 분야 빼고 제가 물어보면 중학교 수준이 대부분 안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기 어머니들이 다 대학 나왔을 때 내가 물어보면 중학교 수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는 이게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안 하고 시험 치기 위해서 일회용 휴지처럼 하는 거예요. 달달달 외화가 시험 치고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달달달 외화가 시험 치고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벌만 높지 실제로 실력은 없어요. 이건 인생의 낭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성적순이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러나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은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반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교과과정을 대부분 대학 가든 안 가든 성적에 관계없이 그 정도는 소화해야 된다. 승려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선생님 안 계시 여러분들하고 불교를 얘기할 때 그건 노턴의 제1법칙, 제2법칙으로 수학의 벡터로 온갖 것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 딴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의 역사를 내가 같이 대화를 한다. 어떤 자연환경이 변했을 때 기후에 대해서 인문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 이것은 승려나 내가 농사꾼이다 내가 무슨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대학 안 가겠습니다. 안 가도 좋아. 시험 안 치겠습니다. 안 쳐도 좋아. 그러나 그거하고 관계없이 기본 학습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에 그런 고락의 의문을 갖는 것. 이해는 됐어요, 내 말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뭘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푸는데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성공하면 많고 그 사람도 괴롭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든 재벌이 되든 장관이 되든 변호사가 되든 이런 건 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류가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을 유산으로 남겨둔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인 건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고란도 보는 거예요. 노자의 경우도 보는 거예요. 왜? 왜 종교가 뭔지와 관계없이 그것은 우리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해외 가서 강연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질문하면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럼 제가 딱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그럼 불교 구절을 가르쳐 주고 종교가 없어요? 하면 그럼 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물어보고 태국 사람이 하면 태국의 어떤 풍속이나 태국의 속담이나 이걸 갖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면 어때요? 알아듣기 굉장히 쉽겠죠. 또 이공계 구글에 가서 강의를 제가 했는데 본사에 가서 그럴 때는 그 전부 뭐야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모든 설명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 어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 정신작용이 어떻게 되는 걸 설명해 주면 금방 알아듣죠. 이렇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소감을 얘기해봐요. 네. 그리고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지속적인 즐거움 열반이라 했는데 열반을 얻으려면 스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승려가 돼야만이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꼭 승려가 안 돼도 얼마든지 그걸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오픈됐다,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승려라고 하는 그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그걸 무슨 비밀처럼 전했는데 지금은 그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승려가 되고 안 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는 이제 자기가 지금 공부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이 소중함을 알고 지금 막 성적이 대학이 가고 관계없이 밥 먹고 공부만 해도 되는 이 시기는 소중한 거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많잖아.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수학에 대해서도 뭐 하고 이렇게 자기가 요 상황을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게 괴로운 시기가 아니고 뭐다? 공부에 하는 게 재밌는 시기가 되면 그게 열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딴 사람은 괴롭다는데 나는 그게 괴롭지 않아.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 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기 얘기만 하고 가버려요. 근데 나는 질문 받는 걸 참 좋아해요. 왜? 저 학생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알 수 있는 기회잖아. 그죠? 수 없는 질문을 받음으로 해서 나는 계속 학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혼자 사는데도 아기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는지 부부관계가 뭐 때문에 고민인지 이거 뭐 소상하게 아니까 저 중이 결혼해봤나 이런 사람들이 의심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더 딱 보면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저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저거는 성적인 문제가 있구나. 저거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왜? 수 없는 이 임상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얻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할까? 아까 노래 들을 때도 제가 굉장히 좋은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늘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는 거지 머리 깎고 산속에 가서만 하는 건 아니다. 스님 안 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입시 준비 중인 우리 3학년 학생이 우리 스님, 선배님을 뵈러 왔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뒤에. 네네.
반갑습니다. 그 수능 공부한다니까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왜 시험이 부담스러울까? 자기 있는 실력보다 더 나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어떻게 친다? 내가 가진 실력대로 치는 거예요. 그럼 정상이 어떠냐? 내가 가진 실력이 100이면 표현되는 건 한 70 정도 표현되면 잘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실력이 100이면 한 120이나 130 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70이 나오면 130이 70이니까 반타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면서 시험 못 쳤다 이러는 거예요. 한두 번 못 쳐야지 맨날 못 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긴장을 하는 이유는 잘하고 싶다는 건 좋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능력 밖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력이 100이면 얼마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70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럼 이거를 90 되고 싶으면 요행을 바라가 잘 치게 하지 말고 실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면 된다. 한 150 끌어올리면 평균치로 해도 얼마 나온다? 100 이상 나오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 며칠 더 한다고 더 나오고 안 한다고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논다고 그러면 더 나오겠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는 기간 동안 지금 얼마 남아서 한 달 안 남았죠? 한 20일? 다음 주 10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면 확률로 계산해 보면 긴장했을 때보다 편안할 때가 100에 긴장했을 때 100에 70이 나오면 편안하면 75가 나오든 80이 나오든 여러분도 해보면 알지만 긴장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닌 걸 골라라는데 꼭 맞는 걸 골리잖아요. 그죠? 지나놓고 보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욕심을 줄이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긴장을 내려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표현하는 게 훨씬 용이해집니다. 네, 다음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으로만 보아오던 대선배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저를 봤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집에서 한번 본 적이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반딧불이를 본 경험을 계기로 이제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가 되어서 죽기 전에 인류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이라도 밝혀냈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 스스로 여러 목표를 세워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들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영재고등학교 입시에 좌절되면서 주변에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고 여러 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꿈 아래 고작 이 작은 입시 하나로 제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제가 과학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재미있고 아직까지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자 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 실패한 슬럼프가 고등학교 첫 성적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었고 그래서 출발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하는 순간만큼은 재미를 느끼지만 공부라는 것에 주변 사람, 주변 상황이 개입되면 그것이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제 내면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학생 오늘 질문 잘했어요. 학생이 아니죠. 후배님이 질문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려면 오로지 탐구,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탐구하는 자세만 있고 그 평가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획기적인 일이라고 노벨 의학상이라 나올 듯이 했던 황아무개 박사 기억하죠? 네. 그럼 그분이 완전 엉터리냐? 그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나 그분이 평가에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물러설 수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는 탐구하는 자세가 좋았는데 거기에 약간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실력이 100이면 120으로 표현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좌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재 학교에 간다고 영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학교 성적이 엉망이었어요. 알아요, 그거? 네. 요번에 그 노벨 상 탄 일본의 그분도 중고등학교 때는 중간 정도 했고 대학 가서까지도 뭐 했다? 상위권에도 못 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장점은 자기가 궁금한 것을 꾸준히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학교 가지면 좋지만은 서울대학교만 간다고 학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 되는 대로 그냥 가요. 서울대 성적 되면 가고, 연대 성적 되면 연대 가고, 그 다음에 뭐 경북대 성적 되면 경북 가고.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은 그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내 실력이 100인데 부처님한테 하느님한테 빌어가지고 150 실력이 되는 애가 가는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갈 때 요행이 들어가면 그 학교 다니는 데서 반에서 꽁지하겠어요? 1등 하겠어요? 꽁지하겠죠? 그러면 끊임없이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해도 그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늘 이렇게 자기 학대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100인데 80 정도 실력되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놀아도 1등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설렁설렁해도 1등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면 오히려 1등하고 장학금 받고 이렇게 가는 길들이 일부러 그렇다고 막 어디 전문대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면 일시적으로 어느 대학 갔다 뭐 영재 뭐 어디 갔다 이거는 독약이에요. 그게 자기를 망쳐요. 우리나라에 왜 이 경제가 이 정도 성장되는데도 노벨상 이 평화상 빼고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학부형들의 자녀에 대한 욕심과 또 학생들도 그 어머니 영향을 받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욕심을 해요. 단기적 이익,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만성이라고 꾸준히 하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이런 풍토가 됐느냐? 이거는 꼭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100년 아니면 60년부터 지난 60년대부터 지난 50년 동안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후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미국이나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모델로 잡고 막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나온 거를 그걸 간다면 한다 뺏기는 거예요. 모방교육. 모든 지금 학교 교육이 다 모방교육이에요. 사회 전체 시스템이 다. 모방이라는 건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그림을 모사하듯이, 습자지 내놓고 막 그리듯이. 그럼 그거는 10개 중에 9개가 제대로 모방하고 하나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틀린 애는 이 사회에서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100이다. 그럼 유럽이 93, 일본이 90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83까지 따라 올라왔어.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했어. 그런데 우리가 장기 불황에 빠진 이유는 모방밖에 할 줄 모르지 창조할 수 있는 아무런 훈련이 없어요. 사회적인 조건도 안 돼 있고 학교 교육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삼성은 남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모방해서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드는 거 6개월 안에 할 수 있어요. 최고 기술인데 삼성마저도 창조력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거를 삼성이 만들어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구글이나 애플은 어때요? 없는 걸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여기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20년 전에 소니가 요즘 삼성처럼 전 세계 전자업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20년 만에 없어져 버렸잖아.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선두에서 내려앉았잖아. 왜? 일본도 모방 시스템.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장기 불황으로 갑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누구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정말 바뀌려면 뭘 해야 된다?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그렇게 간단하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이렇게 선생님이 4명 아이에게 과제를 주고 해결하라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니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거요,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OX, 정답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사고든 가능성을 열어놔줘야 창조가 일어난다. 모방에 대한 이런 강화,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냥 따라배우면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이 모방을 해서 압축 성장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빛날 사람들은 뭐냐? 창조력을 누가 갖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 뭐 어디 박사 따왔다. 박사가 막 지천에 깔렸습니다. 그 박사가 아무 문제를 해결 못해. 왜? 남측 벽계가 주다라가 서가지고 논문 통과해가 온 것밖에 아니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과제든 어떤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창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창조력이 있는 분야가 지금 한 분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야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뺏기지 않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 남이 뻔받게 하는 게 하나 나왔는데 뭘까? 네? 네, 두 종류 약간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첫째가 대중예술입니다. K-팝, 싸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상, 영화 있죠?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해가 뺏기나 저거가 만들어나가는 자기들이 만들어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릴 때 뭐 영어로 해가지고 뭐 팝송을 이렇게 혀가 안 돌아가는 걸 해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랬는데 얘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르잖아. 한국말 좀 했다가 영어 좀 했다가 막 뒤죽박죽이. 그러면 외국인도 다 따라해. 그럼 뭐 한국말 하는 거에 열등의식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노래 불러보면 모양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말로 따라 부르지. 우리가 그걸 뭐 미국 가서 영어로 해가 불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가지 창조 분야가 생겼는데 이게 왜냐? 대중예술 분야는 권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클래식 분야는 이게 아직 안 돼요. 그럼 아까 전에 누구 학생이 태권도 요거는 창조는 아니지만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걸 전 세계화 시킨 거예요. 전 세계 태권도 갖고 먹고 사는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 인도에 불가촉 천민 마을이라고 아주 천민들 사는 마을에 학교를 지어가 아주 애들은 태권도를 가르치려고 인도 태권도 선생을 불렀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 애들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올려차기 뭐 이런 거. 저 무슨 소린가 이때 모든 영어가 다 뭘로 돼 있다? 그냥 한국말로 돼 있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태권도 사범이 해외에 나간 초기 사람들이 영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니까 가서 지식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한국 사람 따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태권도 가르치는 사범은 전 세계를 가도 한국인이 자랑스럽지 이렇게 서양 사람한테 기죽는 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K-팝 이거 지금 그래요. 유럽 가수한테 기죽고 이런 거 없잖아. 이런 게 이제 창조가 지금 막 일어나는 분야예요. 그럼 자기도 그런 무슨 뭐 영재고 못 갔다. 그럼 자기는 창조, 즉 뭐 반딧불 보고
뭐 연구했다 할 때 내가 굉장히 들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영재고등학교 못 가가지고 뭐 어쩌다 하게 되네 실망을 했어요. 그거는 창조하고는 거리가 먼 사고방식.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등학교 다니는 걸 뭐라고 생각한다? 그 영재고등학교 안 가고 여기 와가 오늘 나 만난 거를 너무나 행운으로 생각해요. 알았어요? 네. 앞으로 그런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말고 딱 자기 같은 그런 탐구력 있는 사람은 그 탐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면 돼. 그리고 성과를 금방 내려면 안 돼. 그냥 밥만 먹고 산다면 만족하는 그렇게 쭉 나가면 한 20, 30년 지나면 어때요? 나는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깨보니까 어때요? 유명해져 있는 이런 일이 되지. 유명하기 위해서 이 잔재주 피우면 안 된다. 그렇게 한번 공부해봐요. 네. 경주고등학교에 지금 잘못하면 노벨상 나오겠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 소감이 어때? 얘기 듣고. 그동안 좀 주변 상황들에 너무 제가 많이 좌지우지되고 좀 꿈도 가끔씩 잊어버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선배님 말씀 듣고 이제 조금 더 제 꿈과 그런 순수한 탐구 정신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요즘 최근에 들어 어머니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어 이렇게 대선배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저는 이제껏 평소에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제가 학교에 돌아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머니 말에 조금 소홀히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셔가지고 왜 어머니 말에 그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냐고 크게 화를 내시고 그 일이 있는 이유로 어머니께서 제가 하는 행동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싫으면 집을 나오면 돼요. 어때? 그럼 자기 나와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취직해가지고 뭐 짜장면 배달하면서 사는 게 낫나, 치킨집에 가서 보조 일하고 사는 게 낫나. 그래도 어머니 잔소리 좀 들으면서 아직은 자립할 때가 좀 멀었다 해서 학교 공부하는 게 낫겠나. 자기 선택이에요. 어느 쪽이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금은 부모의 도움을 얻고 살아요? 내가 자립해서 살아요? 의존. 이 마이크 대고 얘기해. 의존하면서. 의존해서 살고 있죠? 예.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네가 내 말 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엄마니까 이래 따지지 말고 자기가 현명하게 딱 판단해봐. 아시겠어요? 자기 어린애가 어른이가 아직은 어른이요. 15살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습니다. 넘었어. 광개토 대왕이 광에 올라서 만주벌을 달릴 때가 몇 살인지 알아요? 19살.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자기 장가 가서 볼 애 하나 있을 때쯤 됐어. 그러니까 절대 어린애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현재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자연 채취 원시 시대에 산다면 독립이 12살입니다. 12살이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 내가 토끼 잡고 뭐 잡고 먹고 살아야지 부모가 절대로 안 도와줘. 농경사회에서는 15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15살 때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한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임금도 15살, 7살에 임금이 되면 15살까지 엄마가 다 수렴청정이라 그랬죠. 뒤에서 다 컨트롤 하다가 15살 딱 넘으면 왕권을 친정이라 그러죠.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산업사회다 보니 학습기간이 길어졌어.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만 18세 18세까지가 성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실은 컸지만 이 현재 사회 시스템상 자기는 아직 어디에 속한다? 미성년자예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시스템상 자기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장점은 뭐예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단점은 아직은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후원해 주신 분이니까 나도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스님이 생각할 때는 나 같으면 그냥 딱 집어치우고 중국집에 가버리겠다. 근데 자기 지금 중국집에 가는 것보다는 엄마 잔소리 좀 듣고 공부하는 게 나을까 안 나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엄마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조금 비 맞추고 사는 게 나을까? 에이, 비 맞추기 싫다. 독립해가지고 중집에 가서 짜장면을 배달하듯 그게 낫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18살 될 때까지 앞으로 2년 안에는 어느 쪽이더 나아? 전자 쪽이. 전자 쪽이 낫지. 그럼 이거를 소극적으로 엄마가 잔소리한다 어떨까 이러지 말고, 이 정도 내가 먹고 살고 공부하는데 이 정도 잔소리쯤은 능히 들어줄만 하나 안 하나? 좀 들어줄만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고 잔소리 좀 하면 감사합니다. 엄마는 아무튼 자기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려고는 잔소리 안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잘한다고 해. 근데 꼭 엄마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또 꼭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자기 처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 얻어먹는 주제에 주인 말을 좀 들어야 돼. 알았어요? 대신에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한다? 바로 독립해서. 독립한다. 예. 알았지? 예. 응. 그거 뭐 좀 얻어먹고 잔소리 듣는 것보다 확 독립해버린 게 나아. 알았지? 예. 그러니까 지금 얻어먹을 때 공부 바짝 해가지고 괜찮은데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가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좀 괜찮은데 가야 아르바이트가 쉽게 될 거 아니야. 예.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바보야. 이 주어진 처지, 엄마를 지금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안 바뀌는 거 그거 바꾸려고 신경 쓰다 자기 공부 못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 상황을 그냥 유리하게 받아들인다.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어떤 말이 있느냐? 이 경우에 딱 맞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 그게 뭐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한번 따라해봐요. 오리를 가자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심리를 가주라. 즉 누가 나보고 오리 가자 아이가 따라가면 내가 가비가 가자는 사람이 가비가 가자는. 나는 오리지. 예. 근데 내가 심리 가줄게 하고 마음을 내버리면 누가 갑이 된다? 제가 갑이. 그래요. 자기가 지금 엄마한테 오리잖아. 엄마가 갑이고 자기는 오리라서 잔소리 듣기 싫은데 이런데 자기가 딱 지금 뭐 내가 안 들어도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엄마의 지원을 받고 공부를 하는 게 요 한 1, 2년 상황은 어때요? 나한테 유리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스폰서한테 좀 잘하는 게 좋나 안 좋나? 잘 보이는 게 좋겠지? 예. 그 정도 선에서 뭐 잔소리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막 몸이 좀 피곤해가 잠깐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오해하셨나 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싹 자기가 좀 인연은 잘 보여야 돼. 안 쫓겨나려면. 그런데 2년 넘어서도 계속 그 빌부터가 살면 자기 주인이 못 돼. 자기는 한 독립된 인간이야. 엄마의 노예야.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2년만 딱 지나면 말 안 들어도 불효가 아니가? 아니다. 네. 뭐 우리 보리에 아니다. 빨리 대답이 나와야지. 그런데 대신에 거긴 조건이 있어. 지원을 받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또 더 물어보고 있어 물어봐. 충분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저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네. 듣고 싶은데
저희 학교는 야자 시간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이게 자습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거의 저 주된 일상이 되니까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좀 마음에 들고 저랑 성향이 맞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더 많지만 좀 아닌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을 좀 모욕한다거나 욕을 해서 제 친구가 기분이 안 좋다고 저에게 컴플레인이 좀 들어오는 경우 있고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친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건 아니지만 괜히 제가 좀 기분이 나빠지고 그 친구가 좀 더 싫어지고 내 친구를 욕하는데 내가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또 그러지는 또 못하겠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선배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자기하고 대화되거나 취향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 있지. 예. 근데 나하고 좀 성격이 다르거나 취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하기 싫잖아, 그지?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스님은 목사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잘 될까?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얘기 잘 될까? 스님들과 그래 내가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얘기 잘 됐다고 내 스님들하고만 놀면 내 인생이 불교 안에 갇혀 살겠지. 예. 근데 조금 신앙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좀 다르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목사님도 같이 지내고 교회도 한번 가보고 크리스마스 날 가서 축하도 해주고 신부님도 만나고 성당에 가서 강연도 해주고 이러면 인생의 폭이 내가 승려지만은 불교 안에 갇혀있지 않고 종교를 넘어서서 다른 종교하고 소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나한테 나을까? 같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하는 게 나한테 낫겠지. 그러니까 첫째 이해는 돼.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나하고 좋은 사람, 취향이 같은 사람하고 만나고 안 그런 사람 안 만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성격을 고집하면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자기는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사는데 조금 여러 사람을 경험해 보는 게 낫겠어. 꼭 몇 사람 친한 친구만 이렇게 딱 폐쇄적으로 사는 게 낫겠어. 여러 사람이랑 만나셨어요. 그러면 그런 인간하고도 인간이라고 그래서 미안해. 그런 친구하고도 뭐 한다? 가까이 지내 그냥. 괜찮아. 가까이 지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를 좀 불편하게 했다 할 때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돼. 감정이 상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둘이 다투게 돼. 감정이 하나도 안 상해. 사람 사이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내 친구가 말하는 말이 100% 맞을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 친구 입장에 말 들어보면 또 지는 지대로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이 친구 이러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야? 이래 물어보고 그건 말해 걔가 문제야 하고 뭐 그래 그래도 걔가 힘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조정해보면 어떨까? 미워하면 말을 꺼내기 싫어 그 인간하고 싸워가지고 때려주든지.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충분히 또 필요하다면 대화도 할 수가 있어. 이런 지적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꼭 나쁜 게 나쁜 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싫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본 경험 참고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같이 사귀어 보면 또 걔대로 또 괜찮은 면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너가 사회에 나가도 직장생활하면 이런 성격 갖고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져. 상사가 이상한 사람하고 못 살겠다. 밑에 부하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내가 못 해먹겠다 이러거든. 그런 사람도 있어. 학교 선생님을 해도 내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학생 하나 때문에 못 해먹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그 학생 없으면 괜찮냐? 아니야. 인생이랑 어떤 거하고 똑같나?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 시내 가면 두더지라고 이래가 때려주세요 이런 거 봤어요? 이것 때리면 저것 태어나고 저것 때리면 이것 태어나오잖아. 그죠? 인생이 또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생기고 그래. 그래서 인생은 끝이 없어. 그냥 그런 연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첫째는 그 인간도 잘 봐줘라. 두 번째,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그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봐라. 속으로 꽁 하고 있으면 아무런 해결책도 없다. 그리고 상대를 고치려고 너무 하지 마라. 남을 고치는 건 어려워. 있는 그대로 두고 수용하는 게 좋아. 자기 얘기는 어때? 자기 소감? 전 그럼 빨리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 자기 지금 약간 감정이 있나 없나? 이제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싸우게 돼. 그리고 그 친구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얘가 제 편이다 이렇게 딱 느껴지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쁩니다. 됐지.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감정을 버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 그렇게 힘들어하더라. 그 얘기 하더라 하면 고자질처럼 들리니까 힘들어하던데 어떤 일이야? 이래 물어보면 지나람대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럴 때 친구 막 그런 걸 우리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어떻게 해보면 어떻겠까?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의견을 내는 정도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쉽게 풀려. 왜 답이 없어? 예. 쑥스러웠어. 예. 일단 저는 개인적인 일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제 동생인 한 명이 있는데, 네. 예, 저는 웬갓 일에 흥미가 참 많습니다. 근데 동생은 흥미가 하나도 없어서 말고 걱정인데, 인생 사는데 흥미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놔둬라.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5가지 이런 경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첫째,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안 돼요.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세 번째,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거. 거짓말하거나 욕설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 먹고 취해서 행패 피우는 거. 요 5가지를 제외하고, 즉 첫 번째 뭐예요? 남을 해치는 거. 두 번째는 남을 손해 끼치는 거. 세 번째는 남을 괴롭히는 거. 네 번째는 말로도 남을 괴롭히는 거. 5번째, 술 먹고 남을 괴롭히는 거. 이렇게 남을 손해 끼치거나 해치거나 괴롭히는 거를 는 금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제외하고는 그 사람이 뭘 하든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고 내가 뭘 하든 남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당당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당당하게 살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너무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거는, 간섭받고 간섭하는 거는 이 자유롭게 살게 되어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방향. 그래서 인생이 어떠냐? 늘 이렇게 속박받고 사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은 막 자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주고 죽겠다고 하는데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도 이렇게 서로를 괴롭힐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뭐냐? 지나친 간섭은 우리 인생을 서로 속박하게 된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특징을 이해해야 돼. 내가 온갖 것에 관심이 있는 게 꼭 좋은 거고 이것저것 관심이 없는 게 꼭 나쁘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난 관심 많은데 니는 관심 적구나. 나는 음악 좋아하는데 니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구나. 나는 음식 좋아하는데 니는 뭐 음식에 대해서 별로구나. 나는 운동 좋아하는데 니는 운동이 별로구나.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별로 딴 일에 관심 없더라도 내 후배면 내 후배로서 존중해줘야 돼요. 내 동생은 내 동생으로서 존중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존다. 이거 5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저 학생이 약간 막 몇 개 졸던데 이 수업에 방해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건 야단치면 안 돼. 그런데 수업 시간에 졸면 그 사람 손해가, 그 학생 손해가 아니가. 손해니까 선생님이 뭐 니야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나 부모는 자식이 손해보는 거 깨우쳐 줘야지, 그지? 일어나라 깨우쳐 줘야 돼. 야단하고 깨우치는 건 틀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남을 손해 끼치는 건 아닌데 자기한테 손해가 손해 아니가. 자기가 자기를 손해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짓이 아니고 어리석다 그래. 뭐라고? 어리석은 거는 야단쳐야 되나 깨우쳐줘야 되나? 깨우쳐줘야 돼. 깨우쳐줘야 된다. 근데 이 어머니들이 깨우쳐주는 것과 야단치는 것의 구분을 못해. 그러면 수업 시간에 옆에 애하고 계속 속닥대고 얘기한다. 이거는 남의 수업에 방해가 되나 안 되나? 이거는 남을 손에 끼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버려둬야 되느냐? 아니요. 그건 중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자유가 있지만은 다른 학생 공부를 방해할 자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주의 줬는데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마당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내보내야 돼. 왜냐하면 네가 얘기하는 건 좋지만은 다른 사람의 수업을 방해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 남한테 손에 끼쳤나 안 끼쳤나? 복을 지었어. 다른 애 성적 올려줬잖아. 이건 굉장히 칭찬해줘야 될 일이에요. 어이구 훌륭하다. 네 성적을 내려가지고 다른 애 성적을 올려줘서 복 지었다. 그래서 이게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엄마들도 잘 들어. 성적이 나쁘다고 떨어졌다고 야단치면 안 돼.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뭐를 끼친 거다? 손해를 끼친 거니까 깨우쳐줘야 돼. 깨우쳐줄 일인 거와 야단치는 거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 동생은 야단치면 안 돼. 나쁜 게 아니야. 다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자기가 연구를 해봐야 돼. 그러면 세상에 무관심인 경우는 두 가지야. 하나는 좌절했거나 아까 학생처럼 뭘 해보려다가 좌절했기 때문에 지금 좀 실에 빠져 있거나 안 그러면 약간 이 우울증 같은 게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만사가 귀찮은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야단치면 안 돼. 자꾸 그때 정신만 똑바로 차라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가만히 보고 그 상태를 점검을 해서 만약에 약간 우울증 같다 싶으면 무기력하다 싶으면 전문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그냥 특징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고 보면 약간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겠다 하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조기 발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약간 좌절해가 있으면 어때요? 약간 격려가 필요해요. 아까 학생처럼 시험 떨어진 거 별로 중요 안 하거든. 근데 그게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학대하는 거거든요. 좌절이란 게. 그럴 때는 너 괜찮은 애야.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 그러지 그걸 나무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근데 특히 자기는 고3이니까 자기 공부가 중요하지 지는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수능 쳐놓고 신경을 쓰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막 줘라.
그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경험, 제가 살아온 경험에서 이렇게 쳐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다, 사춘기다, 뭐 이런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는 특징이 뭐냐면 심리가 약간 불안해요. 심리가 이렇게 딱 차분하지가 않고 대신에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엉뚱한 게 많아요. 근데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 궁금하고 엉뚱하고 뭔가 시도해 보려는 것을 규격에 집어넣어서 일단은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그런 현재 시스템이 이게 모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긋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창조력을 말살시키는 부작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주요하게 살아갈 시기, 즉 지금부터 20년 후는 이런 모방 시스템이 거의 종말을 구하고 창조력이 빛나는 시대, 즉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전공이 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시기, 실제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게 빛나는 시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때 돼도 아직도 학벌이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빠른 속도로 그렇게 지금 변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상이 짜놓은 틀에 너무 얽매여서 자기를 속박하지 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특별히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여기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월말고사 제가 수학 성적 조금 떨어지면 막 가슴 아프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요. 그때 수학 점수가 70점에서 90점 됐다고 100점 되다가 80점 됐다고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 안 달라졌을 것 같아? 달라졌을 것 같아? 그래서 실력은 쌓지만은 성적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라. 즉 등수에나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 말이요. 제가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부형인데 죄송합니다. 저를 데리고 이렇게 초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학생을 위해서 얘기하지 학교를 위해서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실력을 쌓는 거를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예요. 실력은 필요한데 등수나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그런 창의력, 혼자 사는 망상, 이거 창조력의 근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분황사 살았는데, 저리다가 살았는데, 학생으로서는 좀 엉뚱하게 됐어요. 공부하다 공부도 안 하고. 아시겠습니까? 엉뚱하게 됐는데, 거기서 내가 많은 상상력을 갖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최재우 선생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원효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즉 여러 가지 꿈을 갖게 됐다. 내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있다가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상상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미래의 시대는 수학이면 수학, 화학이면 화학 이렇게 안 되고 화학이면 화학, 물리면 물리 이래 안 되고 이 융합 학문이 됩니다. 그것은 더 넘어서서 이과와 문과까지 융합이 돼요. 종교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우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융합해서 동서양이 융합되는 새로운 철학을 나아가서는 종교와 과학이 융합이 되는 새로운 창조가 나와야 할 시기다. 그래서 학문이 완전히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재능들을 성적 좀 떨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이 된다면 뭐 꼭 그 노벨 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 학교에도 그런 창조력을 가진 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교의 꿈을
나라의 꿈을 이뤄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